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컨입니다. 오늘은 마컨의 아카이브라는 코너를 시작할 거고요. 첫 차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차량이 선정되었습니다. 자, 이 차는 푸조 3008이라는 차량이고요. 푸조 3008이 지금 이제 3세대 차량까지 출시가 됐는데, 지금 이 차는 푸조 3008의 역사적인 1세대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2015년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11년 전 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역시도 제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9만 한 8천 킬로 정도였을 때 이 차를 중고로 사왔는데, 저랑 뭐 같이 거의 뭐 한 5만 가까이 운전을 된 차다. 뭐 단순히 제가 갖고 있는 차라서 리뷰를 했냐?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차가 사실은 푸조에서 되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 차가 출시되었을 때, 유럽이 지금 여러분 아시죠? 유로 6, 유로 7 같은 환경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그런 강력한 환경 규제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규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는가에 대한 그런 재밌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가 지금 좀 주목을 제가 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디젤 차인데, 이 차의 연비가 보통 고속도로 주행하면 19,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하이브리드의 거의 뭐 뺨싸대기를 후려살길 만한 어마무시한 연비를 보여주는 차기 때문에, 또 요즘 같은 이제 불경기 시대에 또 각광을 받는 차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차 함께 저와 살펴보면서 이 차의 어떤 재밌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로.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너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할 만큼 재밌는 차거든요. 마컨의 탈 것 리뷰. 저는 지금 세차장에 왔는데, 여기 컴 인 워시라고 요즘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그 노터치 자동 세차장에 왔습니다. 세차가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 프리미엄으로 하면 10분, 울티메이트는 한 12분 정도 걸리고, 제일 짧은 베이직은 7분인데 자동 세차를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좀 됩니다. 그죠? 차에 터치가 없다 보니까 흠집이 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뭐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잘 닦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1번 차량 세척 베이에 들어왔고요. 바들이 이렇게 차를 스캔하면서 위아래로 막 뭐 세제 같은 것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세제를 먼저 뿌리고 뒤에 또 스노우폼을 뿌리고 고압수 세척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깨끗하게 닦일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갑자기 이제 고압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압수 여기 앞에 막 360도 돌면서 어마무시하게 뿌리고 있죠. 훌륭합니다. 사실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얼마나 깨끗이 닦였는지도 중요하지만, 물기를 얼마나 잘 말려주느냐가 사실 저도 중요하거든요. 위에도 강풍기가 있습니다. 잘 닦였네요. 물이 거의 잘 닦였고요. 터치리스다 보니까 이제 유리창 같은 데에 이렇게 보시면 좀 덜 닦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저는 이제 출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 차를 좀 구매한 이유는, 제가 좀 세계사를 좋아하는데, 푸조는 프랑스의 브랜드거든요.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이제 자동차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푸조가 있고 이제 르노가 있죠. 이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제 2차 대전 때에 이제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을 했을 때에, 당시 프랑스의 이제 푸조 회사의 대표는 프랑스에 있는 푸조 공장들이 독일 나치의 군수 공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장을 다 폭파시키고 이제 레지스탕스들을 지원하고 하는,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희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치에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나치에게 뭐 간이고 쓰개고 다 갖다 바쳐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르노는 이제 전범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표가 사형을 당했거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르노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국영그룹이 됩니다. 원래는 사기업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드라마틱하게 좀 역사적인 어떤 그 차이가 있는 회사고요. 두 회사 다 지금은 아주 유럽 전체에서 차를 상당히 많이 팔았고, 이 푸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좀 해치백 차량 시리즈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상당히 있는 차입니다. 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207, 307, 308 이런 이제 해치백 시리즈들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에 대한 노하우가 푸조가 이제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푸조 차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고, 또 푸조가 이제 차들이 요 위에 있는 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이 문루프, 우연히
이 차를 이제 유튜브에서 리뷰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차를 좀 업어오게 됐습니다. 이 차는 직거래로 제가 직접 갖고 왔고요. 맨 처음에 1세대 모델 전기형이 나온 건 2012년 정도입니다. 그때는 SUV가 지금처럼 인기가 있던 때가 아니에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세단인데 이제 외관 모델들이 더 많이 팔렸는데 점점 SUV에 이제 뭔가 판매량이나 관심도가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푸조가 되게 실험적인 모델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CUV예요. 크로스오버 이제 유틸리티 비이클이라고 하는데 SUV도 아니고 그렇다고 MPV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차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실험적인 모델로 나온 것이 바로 이 푸조 3008입니다. 이 모델은 유럽에서 수십만 대가 팔렸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었고요. 뭐 영국에서는 올해의 차, 뭐 카 오브 더 이어 이런 것도 이제 받을 정도로 상당히 호평을 받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1.6 HDI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2.0 모델이 있어요. 근데 1.6 모델은 이제 변속기가 MCP라고 하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거지만 완전히 그냥 수동 기어를 거의 자동으로 변속해주는 느낌이 있는, 근데 이 MCP 변속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운전하기도 어렵고 되게 막 울컥울컥거리기도 하고요. 운전을 잘못하면 뒷좌석에 있는 분들이 멀미를 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CP 변속기가 사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차가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푸조가 이 변속기를 버렸어요. 지금 나오는 푸조도 연비가 되게 좋거든요. 연비의 푸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푸조의 황금 연비 시대를 이끈 주요한 어떤 변속기 모델이 들어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에 들어있는 MCP 변속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MCP 변속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오토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속기 자체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체 뭐 클러치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변속기를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정말 클러치를 뗐다 붙었다 하는 그 수동 변속기어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차는 흔히 산발이라고 말하는 클러치 디스크 변속 장치가 수명이 있습니다. 일반 수동차처럼. 그게 소모품이에요. 그런 식으로 실제 수동차 같은 로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을 실제로 컴퓨터가 변속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변속할 때 수동 변속 기어를 변속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1단 넣다가 2단 변속할 때 어떻게 해요? 클러치를 밟아서 이 클러치를 떼준 다음에 이 구동력, 엔진 구동력과 변속기를 분리시켜 준 다음에 이제 변속기를 넣고 다시 클러치를 서서히 떼가지고 이제 붙여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로직의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1단에서 2단 기어 변속할 때 엑셀 떼고 클러치 누르잖아요. 근데 엑셀 그대로 붙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차가 울컥울컥거리고 이제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물론 그게 수동차처럼 엄청 심하고 막 시동이 꺼지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컨트롤을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뭐 시동이 꺼지거나 막 심하게 막 울컥울컥하고 이러진 않지만, 분명히 기어 변속을 할 때 엑셀을 놓지 않으면 울컥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를 일단 넣고 주행을 쭉 하다가 RPM이 한 2000 정도 되면은 내가 이 차가 변속하겠다 싶은 시점에 엑셀을 떼주면 컴퓨터가 변속을 합니다. 그리고 2단에서 쭉 변속하다가 2000rpm쯤에서 변속을 떼면 변속이 돼요. 지금은 제가 고속도로 항속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단 기어를 계속 물려놓고 가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이게 진짜로 시대행주처럼 엑셀을 쭉 밟았다가 한번 떼주고 쭉 밟았다가 한번 떼, 이런 식으로 이 차에게 내가 지금 변속을 하고 싶다라는 타이밍을 알려줘야 되는 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어떤 부분이 있냐, 수동기어가 장점이 뭐예요? 변속만 잘한다면 연비가 되게 뛰어나잖아요. 자동 변속기보다 동력 손실이 적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자동 변속기어들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뭐 수동과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가 초창기의 자동 변속 기어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이랑 연비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가 그만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 변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언덕 쭉 올라갈 때도 1단 기어 원래 물리고 이제 그 힘으로 쭉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단 기어를 이제 물리지 않고 2단이나 3단 같이 약간 헐거운 기어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 1단으로 기어를 변속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시동이 꺼지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 차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2단이나 3단 기어로 쭉 올라가다가 힘이 모자르면 이 차 갑자기 울컥하면서 갑자기 1단 기어로 변속하면서 차가 멈칫합니다. 되게 깜짝 놀랍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면 그냥 뒤를 박을 수 있을 정도로 차가 갑자기 울컥거리면서 속도가 쫙 떨어지는 변속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언더로 올라갈 때 이제 매뉴얼 모드로 바꿔서 기어를 1단으로 해놓고 고정을 해놓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스킬들도 약간 필요합니다. 일반 언덕에서는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런 뭐 지하주차장 같이 특수한 경우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어를 보시면 너무 특이한 게 보통 우리가 기어는 이제 PRN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차는 PRND가 없습니다. R, N, A 이렇게 돼 있어요. R은 당연히 후진 기어인 거고요. N은 중립이죠. A는 이제 오토매틱으로 기어를 변속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랑은 좀 느낌이 다른 거죠. 이제 그냥 쭉 내가 밟기만 하면 쭉 가는 기어라기보다는 이제 수동으로 변속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약간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좀 수동차의 그 어떤 직결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타면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요. 저는 지금 잠깐 휴게소에 왔고요. 휴게소에서 다시 출발하면서 이 차의 주행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름없는 브랜드가 아니라 되게 핫한 브랜드도 있어요. 2000년 용무동, 부창동, 순도 이런 약간 우리가 되게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자, 이제 휴게소를 잠깐 들렀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2015년식 버전이라 스마트 키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이렇게 돌리는 키로 시동을 걸게 됩니다. 네, 됐고요. 호두 과자가 맛있어 보여서 호두 과자를 샀습니다. 크림치즈가 들어있네요. 방금 느끼셨어요? 울컥한 거? 크림치즈가 상당히 좀 요거트 같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호두가 한 반 개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보시면 컵홀더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편하죠. 옛날에 이제 제가 푸조인지 르노인지 생각은 정확히 안 나는데 푸조였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이제 그 프랑스 분이셨는데 왜 컵홀더가 한 개밖에 없냐,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차에서 뭘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아메리카노 같은 거 먹는 거 막 기절하지 않습니까? 커피를 누가 차갑게 먹냐면서 이런 거 같이 약간 뭔가 고유의 어떤 그 전통대로 섭취를 하는 음식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유럽은 요리가 발달한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나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상당히 실용주의가 이제 많이 있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컵홀더가 많고 막 수납 공간이 많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컵홀더 옆에 보면 이제 드라이브 셀렉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부분은 차라리 컵홀더를 다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감성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이 차를 타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유러피언 스타일 여과 없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컵을 여기 하나 꽂으면 호두 과자 놓을 데도 없어요. 조수석에 누구 태우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저 팥 먹어보고 싶은데 이건 팥이 아닌 것 같으니까. 팥이네요. 거의 천안 호두 과자급으로 맛있습니다, 진짜. 이 앙금이 진짜 고급져요. 네, 그리고 이 차를 제가 가져와서 5년 동안 짜잘한 고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푸조는 좀 짜잘한 고장이 있는 차가 아니에요. 잔고장은 별로 없는 차인데 뭐 요즘 나오는 푸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98,000km 정도 된 차를 갖고 와서 15만까지 탈 때까지 거의 고장이 없었어요. 근데 15만이 넘어서부터 이제 좀 큰 게 몇 개 터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차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이제 MCP 그 클러치 키트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클러치 키트는 계속 이제 견속을 할 때마다 그게 계속 마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모품의 수리비가 150만 원이라는 게 문제죠. MCP 변속기가 나가면 어떤 변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차가 앞으로 안 갑니다. 그냥 변속이 아예 안 돼서 그냥 차가 주행이 안 돼요.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쓴 거는 이 차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쪽 앞에 서스펜션이 좀 잘 고장나요. 그래서 그거 교체비가 한 4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통으로 가서 그거랑 이제 서스펜션이랑 같이 해가지고 수리 비용이 한 10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브레이크를 가면 이제 브레이크 애기고 뭐고 다 갈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비를 맡길 일이 있어서 맡기면서 갈았습니다. 그래서 겉벨트 세트 싹 갈고 하는데 한 70만원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한 300 썼다. 수입차기 때문에 뭐 수리비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수원에 푸조를 정말 전문적으로 잘 보시는 명인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흔히 성지라고 하잖아요. 푸조 성지가 이제 뭐 몇 군데 있는데 수원에도 다행히 성지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인천에 한 분 계시고 수원에 한 분 계시고 의왕에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동호 회원들이 이제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가면은 진짜로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센터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센터의 절반값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비인기 차종 수입차 있죠? 이런 비인기 차종 수입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성지가 없으면 운영을 하시기 힘듭니다. 왜냐면 일반 카센터 가면은 수리를 잘 못하시는 곳도 많이 있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되게 비싼 곳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지가 없으면 비인기 차종 수입차는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단점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연비입니다. 연비가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은 한 14에서 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3에서 15 사이.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은 뭐 한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 그냥 정속 주행을 쭉 했을 때 연비가 웬만하면 20을 넘어갑니다. 19, 20을 넘어가요. 그 연비가 엄청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차가 디젤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젤이 기본적으로 가솔린보다 연료비가 더 싸기 때문에 사실은 유지비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이점을 봅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차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리뷰 때 보여드렸던 카니발 가솔린 모델 요거, 그 다음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를 해도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연료비가 덜 들어가요. 또 요 모델은 이제 이게 지금은 1.6 EHDI 모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6 블루 HDI 모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요소수가 들어가는 모델이 들어가요. 근데 요 차는 또 요소수도 없는 모델이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아낀 기름값, 그렇게 아낀 연비로 인해 이득, 그렇게 번 돈을 주기적으로 MCP 미션에 150만원씩 갈아놓아야 된다는. 이 차는 지금 열선 시트도 없어요. 뭐 핸들에 열선 같은 것도 없고 통풍은 뭐 당연히 없죠. 열선이 없는데 기본적인 그런 요즘에는 깡통차들도 다 있는 옵션이 이 차는 없는데 웃긴 게 HUD가 있고요. 뒷좌석에 수동식 커튼이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국산차에서 수동식 커튼 있는 차 G80이랑 그랜저 자동 커튼 2개 봤거든요. 근데 이 차는 2015년식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수동식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정보를 알려주는 센서도 있어요. 뭐 경보가 울린다던가 자동으로 정지해준다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거리가 뭐 나오는 그런 센서가 달려 있는 부분도 있고 오토 와이퍼, 뭐 오토 레인 센서도 좋고 또 대박인 게 핸들을 돌리면 방향에 따라서 라이트가 돌아갑니다. 차량 핸들 스티어링 연동형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미쳤죠? 그런 이상한 차입니다. 그런 게 재밌고 그리고 이게 뒷좌석이 90도 폴딩이 되고 여기 조수석 시트까지도 폴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따로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시트와 트렁크 위에가 이렇게 평탄이 돼요. 그래서 뭐 차박을 한다거나 차에서 뭐 이제 뭐 앉아서 뭘 한다거나 할 때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유럽식 실용주의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점은 못생겼어요.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제가 이 차를 보고서 이 차 예쁜데?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네, 왜냐면 이때 이 차가 나올 때 차의 보행자 충돌 규정 이런 부분들이 막 유럽에서 강화되고 연비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차량 판매 기준에 맞추려면 공기저항 개수가 낮아야 되다 보니까 흔히 뭐 CDI 값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값이 낮아야 되다 보니까 차를 최대한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한 공격적인 디자인이 형상이 들어가면 보행자와 추돌했을 때 보행자가 더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차를 둥글둥글하고 튀어나오지 않고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과도기적으로 있었어요.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다음은 요체 좀 승차감이랑 주행 질감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푸조는 기본기가 되게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푸조차를 지금 이 차가 세대째거든요. 푸조차의 직진성, 그 다음에 핸들링 이런 거는 대중적으로 팔리는 일반적인 차급에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당연히 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건 프리미엄 차들이고, 근데 대중적인 모델 치고는 봤을 때 직진 안정성이라든지 뭐 브레이킹 성능, 특히 핸들링이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핸들링에 관해서 얼만큼 뛰어나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푸조 3008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딜러들이 이 차를 어떻게 시승을 했냐면요, 손님을 태우고 고속도로에 가요. 그래서 램프 있죠,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램프 있잖아요, 거기를 시속 90km, 100km로 돌아 나오는 걸 보여줬대요. 그러면 계약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코너링이 상당히 고속에서도 우수합니다. 제가 실제로도 차를 가지고 고속으로 코너를 돌아봐도 롤링이나 피칭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차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차감이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물렁물렁하지도 않은 그 중도점을 되게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세단파기 때문에 SUV의 승차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체가 높은 차를 안 좋아해요. 근데도 높이에 비해서 차가 울렁거린다든지 이렇게 막 칭이나 롤링이나 요윙이 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적당한 요철은 잘 걸러주되 고속 코너를 돈다던가 하는 약간의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에는 또 그거를 차체가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정도의 역할들을 합니다. 차감의 부분에서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